강희정 씨 맞으시죠? 지분 37% 가치가 오늘 기준 183억 원입니다. 회계사의 말에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183억이요? 네, 맞습니다. 박 대표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이번 상장의 핵심은 강희정 선생님의 아동 감성 콘텐츠입니다. 화면 속에서 제 이름이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방송되고 있는 뉴스였어요. 현재 지방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계시는 현직 교사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너진 미술실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183억의 주인이 되었다니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그 여자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육사업가였다는 걸 말이에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정입니다. 지금 35살이고요. 바다마을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침 햇살이 교실 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수평선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하루를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따라 학교 옆 공터에 걸린 현수막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해안 신도시 재개발 예정지. 빨간 글씨가 선명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그림 그려요? 5학년 민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술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매번 새로운 걸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죠. 물론이지. 오늘은 바다 풍경을 그려볼까? 교실 앞에 화지를 붙이고 붓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파란색 물감을 발랐죠. 바다의 깊이가 종이 위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진짜 바다 같아요. 선생님, 진짜 그림 천재예요. 아이들의 감탄사가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재혁이었죠. 여보, 잠깐 나올 수 있어? 목소리에 뭔가 들뜬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도 그 빨간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회사가 그 구역 맡게 됐어. 해안 재개발 프로젝트 말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한층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왠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진출이야. 너도 이제 서울로 올라오자. 순간 교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저었죠. 우리 애들 두고 못 가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렸어요. 그런데 재혁이 다시 말을 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같이 못 가겠네. 말투가 싸늘해졌어요. 마치 제가 그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재혁 씨,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뚝 끊어진 전화.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 현수막이 더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교실로 돌아가니 아이들이 제각각 바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파도를, 어떤 아이는 갈매기를 그렸어요. 그런데 수민이가 그린 그림에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이 혼자 떠 있었습니다. 수민아, 이 섬은 뭐야? 외로운 섬이에요. 혼자 있는 섬? 아이의 순수한 대답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선생님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이정 선생님, 표정이 안 좋네요. 김미영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죠.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런데 사실은 재혁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같이 못 가겠네. 무슨 뜻일까요?
아무래도 단순한 말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가는 민수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도 그림 가르쳐 주세요. 물론이야. 내일은 더 멋진 그림 그려보자.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들을 두고 서울로 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되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그 현수막을 봤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제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변화가 오고 있다고 준비하라고 말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재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예요. 거실 탁자 위에는 여러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왔어? 재혁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무래도 오후에 나눈 전화 때문인 것 같았거든요. 무슨 서류예요? 재개발 관련 자료야. 보니까 내 학교 부지도 포함되어 있더라.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서류를 들여다봤죠.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에 바다마을 초등학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학교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통폐합될 거야. 어차피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재혁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런데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학교로 가겠지.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을 마치 물건처럼 이리저리 옮기는 것처럼 말하는 게 싫었어요. 재혁 씨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정아, 우리도 이제 좀 더 큰 꿈을 꿔야 해. 재혁이 일어나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죠. 서울 가면 더 좋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어. 왜 여기에 매달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이 작은 학교에 대한 소중함을 말이에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혁은 이미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민수의 말이 떠올랐죠. 내일도 그림 가르쳐 주세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멀리서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날아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교무실이 조용했어요. 선생님들이 웅성거리며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이정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행정실 김주무관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방도 제대로 내려놓지 못한 채 교장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님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탁자 위에는 공문 봉투가 놓여 있었죠. 앉으세요. 교장 선생님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평소 온화하신 분이지만 오늘은 유난히 지쳐 보였거든요. 시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공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숨을 멈췄죠. 학교 부지 매각 결정입니다. 공문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미술실이 첫 철거 대상이라고 하네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던 그 공간이, 아이들의 작품들이 걸려있는 그곳이 사라진다는 뜻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실장님이 안타깝게 고개를 저었죠. 다음 주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된답니다. 급하게 짐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들과 내일 뭘 그릴지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끝이라니요. 항의할 수는 없나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서.
교장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청에 가보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소용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교장실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시청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막아야 했습니다. 시청 건물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1층 안내데스크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봤어요. 도시계획과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지 말이죠. 3층 복도는 낡은 리놀륨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도시계획과라고 적힌 문패를 찾아 들어갔어요. 창구에는 중년의 남자 공무원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바다마을 초등학교 미술실 철거건으로 왔습니다. 공무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아, 그건 말씀이세요? 네. 혹시 철거 시기를 조금 늦출 수는 없을까요? 아이들 작품도 정리해야 하고 결정은 이미 위에서 났어요. 단칼에 잘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간절하게 말했죠. 그래도 한 달만, 아니 2주만이라도 민원인분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것처럼요. 아이들한테는 그 교실이 정말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죠. 그럼 담당자분과 직접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담당자도 같은 답변 드릴 거예요.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거든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돌려 창구 밖을 봤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시청 관계자와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와 함께 걸어오는 여자의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조명자,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남자와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좋은 일을 성사시킨 것처럼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어머, 이정이 왜 여기? 시어머니가 당황한 듯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그게 조합일로 좀. 시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있던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 김 과장입니다. 바로 아까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어요. 조명자 이사님과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귀에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건설조합 이사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니 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시군요. 김 과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죠. 네, 며느리가 바다마을 초등학교에 다니거든요. 아, 그 학교요. 곧 철거되는. 김 과장의 말이 끝나기 전에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과장님 먼저 가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급하게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었어요. 김 과장이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와 둘만 남았습니다. 복도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정아, 여긴 왜 온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학교 철거 일로 왔어요. 혹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나 싶어서요. 그런 건 소용없어. 이미 다 정해진 일이야.
시어머니의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마치 제가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그런데 어머님은 여기서 뭘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조합 일이라고 했잖아. 재개발 관련해서 할 일이 많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이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님 혹시 이정아, 넌 학교 일만 신경 써.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혼자 복도에 남겨진 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뭔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도시계획과 창구로 돌아갔습니다. 김 과장이 컴퓨터를 보며 일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김 과장이 귀찮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결정은 언제 났나요? 한 달 전쯤이요. 왜요? 한 달 전. 그 시기가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물어봤죠. 혹시 누가 신청한 건가요? 그런 건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거든요.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시청을 나서며 돌아보니 3층 창문에서 누군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 과장과 나누던 그 친근한 대화, 그리고 저를 봤을 때의 당황스러운 표정. 모든 게 이상했어요. 교무실에 들어서니 선생님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김미영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라고. 모든 선생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미술실로 가서 아이들의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었죠. 다음 주면 이 모든 게 사라지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교실 밖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그려요? 민수가 미술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죠. 오늘은 특별한 그림을 그려보자.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단순한 재개발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며 다시 한번 시청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석양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시댁에서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가기 싫었습니다. 어제 시청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재혁이 먼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겠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재혁이 신호등에서 멈추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재혁도 시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피곤해서요. 엄마가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밝은 표정하고 가자. 재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현관부터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상차림이었죠. 어서 와요, 이정 씨.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어제 시청에서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으니 시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이정 씨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짐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꽉 쥐었죠.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반찬을 제 그릇에 올려주셨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요. 이정 씨, 요즘 학교 일로 힘들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동정보다는 다른 무언가가 깔려 있었어요. 네, 좀 그래요. 철거 얘기 들었어요. 참 안 됐다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시청에서 본 모습을 떠올렸어요. 과연 진심일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정 씨.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이번 기회에 학교 정리하고 서울 학원 알아보지 어때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어머님, 서울에는 좋은 학원들이 많아요. 이정 씨 실력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은 것처럼요. 그때 재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이정아. 교사도 결국 자리 바꾸는 거야. 재혁까지 시어머니 편에 서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재혁 씨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겠어?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고집만 부리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학원에서 가르치면 돈도 훨씬 많이 벌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났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식탁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이들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말이에요. 아이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굳이 여기 아이들만 고집할 이유가 있나요?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꾹 눌렀죠. 이정 씨,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어요. 재혁이도 이제 승진 기회가 생겼어요. 서울로 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요. 그건 재혁 씨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부부는 함께 가야죠. 혼자만 남을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말에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 조용히 계셨고 재혁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이정 씨, 잠깐 부엌으로 와봐요.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지못해 일어났죠.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끄고 저를 돌아봤어요. 이정 씨,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모습이었어요. 재혁이 앞길을 막지 말아요. 저는 막은 적이 없어요. 지금 막고 있잖아요. 서울 가기 싫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인생도 있어요. 당신 인생보다 우리 아들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아들의 부속품일 뿐이었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당연하죠. 며느리가 시집와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5년 동안 정성껏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재혁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재혁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로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평소보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먼저 들어갈게. 재혁이 짧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재혁의 무관심한 태도,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혁이 먼저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도 하지 않고요. 저는 혼자 아침을 먹으며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어요. 우편함 안에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만져보니 뭔가 서류가 들어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합 비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메모지 한 장이 함께 있었죠. 이정 씨, 아들을 위해 물러나주면 보상금은 챙겨줄게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혼합 비서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모든 조항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죠. 재산분할 항목을 보니 상당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보상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전혀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되었거든요. 휴대폰을 들어 재혁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재혁도 이 계획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합 비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차가운 활자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죠. 오늘도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립스틱을 발랐어요. 최소한 아이들 앞에서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이혼합 비서가 멀리서도 보였어요.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술실 철거 당일이 다가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면 제가 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공간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철거 작업차들이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포클레인과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무시무시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죠. 이정 선생님, 마지막 정리 끝내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직 못 가져온 게 있었습니다. 미술실 구석에 보관해둔 제 개인 작품들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들과 제가 혼자 작업한 일러스트 도안들 말이죠. 철거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술실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하는 동안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미술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작품으로 가득했던 벽이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쪽 벽에 뭔가 남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에 연필로 쓴 글씨들이 보였어요. 선생님, 우리도 다시 만날 거죠? 민수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그 아래로 다른 아이들의 낙서도 있었어요. 선생님, 그림 정말 좋아해요. 미술실이 없어져도 선생님은 계속 있죠? 아이들이 몰래 남긴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어제 정리할 때는 몰랐는데 페인트 밑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이 공간을 아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오늘로 끝이라니요. 구석에 있던 제 개인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북과 물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러스트 도안들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린 것들이지만 아직도 제게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때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모양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포클레인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역시 여기 있었네.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명자도 함께 있었죠. 뭐하러 왔어요? 저는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굳이 이 순간에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철거 현장 보러 왔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혁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온 것처럼요. 시어머니는 텅 빈 미술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낡은 곳에서 뭘 그렇게 아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평가절하하는 게 속상했어요. 이정 씨,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히 버텨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재혁도 끼어들었어요. 괜히 버티다 이 꼴이야. 좀 체념해. 재혁의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이 제게 체념하라고 말하다니요. 체념이요? 그래. 이미 다 정해진 일이잖아. 재혁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포클레인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당신들이 정한 거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재혁이 서로 눈을 마주쳤죠. 뭔 소리야? 재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았어요. 이정 씨가 지금 예민한 상태예요. 그때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포클레인이 건물 외벽을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교실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미술실이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급하게 제 도안들을 챙겼죠. 위험해. 빨리 나가자. 재혁이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다 못 챙겼어요. 잠깐만요. 이것만. 그때 더 큰 진동이 왔습니다. 벽 한쪽이 무너지면서 먼지가 폭풍처럼 일었어요. 제가 들고 있던 도안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안 돼. 저는 날아가는 그림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하얀 먼지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몇 년 동안 정성껏 그린 일러스트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사가 되기 전부터 꿈꿔왔던 작품들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먼지 속을 헤맸어요. 혹시 그림 한 장이라도 남아있나 싶어서요. 이정아, 위험하다고. 재혁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먼지가 자욱한 미술실에서 제가 찾은 건 찢어진 도안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토끼 캐릭터의 귀 부분만 남은 채로요. 그 조각을 가슴에 안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정 씨, 그만해요.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종이 조각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종이 조각이라고요? 제게는 꿈과 희망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이었는데요. 호들갑이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끝난 일에 매달리는 게 아니면? 또 다른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술실의 반이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던 그 공간이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늦었어.
우리 먼저 나가자. 이정 씨도 빨리 나와요.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먼저 가세요. 뭐? 혼자 있고 싶어요. 재혁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놔두고 가요. 저런 고집 부리는데. 결국 둘이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져가는 미술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찢어진 도안 조각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교육용으로 그린 토끼 캐릭터였어요. 밝게 웃는 표정이 지금의 제 상황과 대조되었습니다. 문득 아이들의 낙서가 적힌 벽을 봤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다시 만날 거죠? 그 글씨가 먼지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수동적으로 살았다는 걸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던 거죠. 먼지를 털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술실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반쯤 무너진 그 공간이 제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교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재혁과 시어머니가 멀리서 보였습니다. 철거 현장을 구경하듯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러스트 작업을 맡겼던 벤처기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강희정입니다. 아, 이정 씨. 오랜만이에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제안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다시 무너진 미술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포클레인이 마지막 벽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각오가 생겼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진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이 아닌 제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 한 구석에 쌓인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실에서 가져온 것들과 오랫동안 방치해뒀던 상자들이었어요. 이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마음으로 손을 댔죠. 제일 아래쪽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교사 발령장, 결혼식 사진, 그리고 낡은 계약서 몇 장이었어요. 5년 전 일들이 담긴 추억의 조각들이었죠. 그 중에서 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육 벤처 플랫폼 관련이라고 제가 직접 적어놓은 글씨가 보였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당시 주고받았던 메일들을 출력한 종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걸 프린트해서 보관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다행이었죠. 첫 번째 메일은 벤처기업 CEO인 박준호 대표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목이 강희정 선생님께 연락드립니다였어요.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에 온 메일이었는데 당시 학교 일에 바빠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메일 내용을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강 선생님, 지난번 콘텐츠가 우리 회사 주력 상품이 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전에 제가 만든 어린이 교육용 일러스트 시리즈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저작권료가 이번에 정산됐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작권료라는 단어에 눈이 멈췄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프리랜서 작업비만 받고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메일 아래쪽을 더 읽어보니 첨부 파일이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켜서 메일함을 확인해 봤어요. 컴퓨터가 부팅되는 동안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었어요. 재혁은 회사 일이 바빠서 거의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 작은 방에서 컴퓨터와 씨름했죠. 토끼와 곰이 나오는 교육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귀엽게 디자인했어요. 당시 박준호 대표가 이제 막 시작한 교육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젝트였죠. 메일함에 들어가니 정말로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PDF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보니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용역 계약이 아니라 지분 계약이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급하게 일을 처리하느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작권 지분 37% 유지라는 조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매출 발생 시 정산 방법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제가 만든 캐릭터들이 계속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박준호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희정 선생님, 드디어 연락 주셨네요. 죄송해요. 메일을 이제서야 확인했어요. 괜찮습니다. 바쁘신 거 아니까요. 박 대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산이라는 게, 그거요? 선생님 캐릭터가 정말 대박이 났어요. 지금 전국 유치원이랑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쓰고 있거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정확한 금액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37%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만약 정말 큰 금액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득 오늘 아침에 받은 이혼합 비서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시한 보상금과 비교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예전 작업 파일들을 찾아봤습니다. 토끼 캐릭터 토니와 곰 캐릭터 베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밤늦게 정성껏 그렸던 그 그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술실이 무너지고 시댁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뜻밖의 발견까지 혼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정말 큰 돈이 들어온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재혁과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삶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박 대표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5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에게 선물을 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준호 대표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높은 빌딩이었어요. 예전에 만났을 때는 작은 원룸 사무실이었는데 5년 사이에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에 에듀플러스라는 회사명이 세련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도 있고 직원들도 여러 명 보였습니다. 강희정 선생님 맞으시죠? 접수 직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호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대표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사무실이 저를 맞았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정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박준호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정장도 고급스럽고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차부터 드시고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긴장되었어요. 정확히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궁금했거든요. 사실 선생님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박 대표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가지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저희 회사가 다음 달에 코스닥에 상장해요. 상장이요?
저는 잘 모르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 중 한 분이에요. 최대 주주요? 5년 전 계약 기억하시죠? 지분 37%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였나요? 박 대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종이를 저에게 내밀었어요. 현재 상장 예정가로 계산하면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183억 원. 183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표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캐릭터가 우리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하거든요. 의자에서 몸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183억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회계사 선생님께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 대표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회계사입니다. 김회계사가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강희정 씨 맞으시죠? 벤처기업이 상장하면서 지분 37% 가치가 현 시점 기준 183억 원입니다. 공식적인 확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꿈이 아니었어요. 혹시 잘못 계산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삼중으로 검토했어요. 김회계사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그때 박 대표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표가 여러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상장의 핵심은 강희정 선생님의 아동 감성 콘텐츠입니다. 화면 속에 박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뉴스에 나온다는 뜻이었어요. 전국 3천여 개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희정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요? 현재 지방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계시는 현직 교사입니다. 제 직업까지 공개된 것을 보니 현실감이 더해졌습니다. 상장 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강 선생님과 함께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동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학교를 잃고 절망했던 제가 갑자기 183억의 주인이 되었다니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 대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박 대표가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우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급할 거 없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박 대표가 명함을 주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앉아 정리를 해봤어요. 183억.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교육재단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신문을 사서 경제면을 펼쳐봤어요.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교육벤처 에듀플러스 상장 예정. 지방교사가 최대 주주. 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저에 대한 기사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침에 봤던 이혼아 비서가 아직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시한 보상금은 2억 원이었어요. 183억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이었죠.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며 내민 그 돈이 우스워 보였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여보, 집에 있어? 네. 얘기 좀 하자. 지금 들어가고 있어. 재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한 듯 했어요. 문이 열리고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왔죠. 뉴스 봤어? 재혁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뉴스요? 교육벤처 상장 뉴스 말이야.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어요. 지방 초등교사 교육벤처 최대 주주로 상장 가치 183억. 제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마을 초등학교까지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너야? 재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재혁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출죠. 183억이라고? 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혼합 비서는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찢어버렸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언론에서 연락이 쏟아졌고 교육청에서도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안한 공공교육복지재단 설립 관련 최종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재단이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바다마을 초등학교 부지 매입이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익숙한 차가 서 있었습니다. 재혁의 차였어요. 그런데 조수석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두 사람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색하면서도 간절한 모습이었죠. 왔네. 재혁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정 씨, 앉아서 얘기해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소파에 앉으니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돈 말인데. 무슨 돈이요? 183억 말이야. 그거 우리도 함께 써야 하지 않겠니? 재혁의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혼하라고 압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함께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부부잖아.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고. 재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무래도 자신도 뻔뻔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정 씨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잘 살아야죠. 가족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일주일 전에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억지로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때는 화가 나서 그런 거고.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당신들 말대로라면 전 이미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재혁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나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너도 우리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재혁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무슨 도움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무슨 도움이요? 세금 처리라든지 재산 관리라든지 그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돼요. 제 대답에 재혁이 당황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정 씨 생각해봐요. 혼자 그 큰 돈을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왜 힘들까요? 세상이 험해요. 사기꾼들도 많고 시어머니의 말이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조로 바뀐 거죠. 그럼 재개발 허가도 취소될 줄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역시 시어머니가 재개발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취소요? 그래요.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사용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교육청이 제 콘텐츠로 만든 공공교육복지재단이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뭐라고? 재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계약이 완료됐어요. 바다마을 초등학교는 이제 공공재단 소유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가 취소되겠죠. 대상 부지가 없어졌으니까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혁이 머리를 감쌌어요. 말이 안 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 왜 안 돼요? 합법적인 절차거든요. 우리 생각도 안 하고 재혁의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제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나요? 그건 학교 철거할 때도 이혼하라고 할 때도 한 번이라도 제 마음을 물어보셨나요? 두 사람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생겼으니까 함께 쓰자고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처음부터 가족다워야죠.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 씨,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한가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고. 용서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할 때 하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돈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게 뻔했어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그럼 왜 지금까지 사과 한 번 없었나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재혁이 대신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입으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 없어요. 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싶어요. 정리라니? 이혼요. 재혁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을?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먼저 요구한 거잖아요. 일주일 전 이혼 합의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혁이 당황했어요. 그건 그때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미 끝났어요. 결국 두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재혁의 회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취소 통보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지역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자가 건설조합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든 게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한 기분보다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녁을 혼자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선 바다마을 초등학교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아이들이 다시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비슷한 학교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캐릭터들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설레는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품고 잠에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바다마을 초등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아이꿈 미술센터라는 이름의 교육공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넓고 밝은 건물이었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넓은 교실과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갤러리까지 있었죠. 183억 중 일부를 기부해서 만든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센터 개관 후 첫 정식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해서 교실을 정리했습니다. 새 교실이지만 벽에는 아이들이 예전에 그린 그림들을 걸어 놓았어요. 철거 당시 미리 구해둔 소중한 작품들이었죠. 창밖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파란 수평선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제일 먼저 왔어요. 선생님,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이 컸더라고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여기 정말 예뻐요. 진짜 우리가 다시 여기서 그림 그려도 돼요? 물론이지.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수민이, 은주, 준호까지 모두 제가 그리워했던 얼굴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새 교실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시설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물감이 이렇게 많아요? 붓도 새 거예요. 와, 여기 컴퓨터도 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 찼습니다. 6개월 만에 듣는 그 소리가 정말 반가웠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리에 앉자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끼와 곰 캐릭터 그리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만든 토니와 벨이었죠. 오늘은 선생님이 만든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 화이트보드에 토니와 베리를 그려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지켜봤어요. 우와, 정말 귀여워요. 이 토끼 이름이 뭐예요? 토니야. 그리고 곰은 베리고. 아이들이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명씩 돌아다니며 도와주었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민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응? 선생님, 이제 안 떠날 거죠? 민수의 질문에 다른 아이들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수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곁을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혼자 센터 주변을 걸었습니다. 예전 학교 터를 돌아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6개월 전에 절망적이었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무너지는 미술실에서 찢어진 도안을 안고 울었던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터전 덕분에 진짜 제가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 여과는 지난달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시어머니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센터로 돌아와 갤러리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의 작품과 함께 제가 새로 그린 일러스트들이 걸려 있었어요. 토니와 베리 시리즈의 새로운 버전들이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떨어지는 해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득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돈이 많아져서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한 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전해주는 일.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삶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모두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 내일도 아이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제가 만든 공간이니까요. 센터 마당에 나가보니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전 폐교였던 이곳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건 내 터전이었지만 그 터전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세웠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아이들이 와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나갈 겁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